지난 시간에 이 자본시장의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 효율성이 높을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 정보를 이 투자자들이 빠르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정확한 가격으로 그 정보에 적합한 가격으로 주가가 수렴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남들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할 수가 없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여기서 그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아니에요. 이제 주식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은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창출하는 수익이 창출하는 나의 이익이 투자자의 이익이 정확하게 그 가지고 있는 정보와 내 위험 수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거보다 추가적으로 더 높은 예상치 못하게 추가적으로 더 높은 과대한 수익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더 훨씬 나만 더 잘난 그런 상황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조금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최소한 현실의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효율적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대표적인 또 다른 자산의 거래가 일어나는 부동산 시장과 비교를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많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집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집을 실제로 살아보지 않으면 그 집에 뭐 수돗물을 틀었을 때 녹물이 나오는지, 뭐 여름이 되면은 곰팡이가 끼는지, 뭐 습기가 차는지, 방풍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 자세한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그 거래 대상이 되는 이 자산은 그 정보가 굉장히 제한이 되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산의 수량이 굉장히 제한이 돼 있어요. 집을 다 살고 싶다고 해서 그 집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누구나 뭐 어디 뭐 강남의 아주 높은 아파트에 살고 싶겠지만 그런 곳에 살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애초에 제한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땅이라는 것은 한정이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는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보통 사람들이 집을 계약을 하면은 뭐 최소한 2년 이상 뭐 이렇게 사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똑같은 집이라고 하더라도 거래가 매일매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가격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주식시장은 천사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정보가 훨씬 더 많이 주어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회계 이 규칙에 따라서 기업들이 반드시 자신들의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훨씬 더 많은 수량이 제공되죠. 충분한 숫자의 기업이 있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제공하는 주식들이 뭐 몇만 주, 몇백만 주 이렇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사고 싶다면 충분히 그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래가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나죠. 하루에도 몇천만, 몇백만 건씩 계속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지금 주식시장이 시작되었으니까 거래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판단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주식의 가격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시장이다. 정보가 훨씬 더 많이 공개되고 자유롭게 내가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좋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물론 부족한 점들도 있지만 주식시장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효율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효율적인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또 효율적이라는 것은 결국 정보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면 다 똑같이 네가 알고 있는 거를 나도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너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지난 6장에서 공부했던 포트폴리오의 최적화 문제를 각각의 투자자들이 고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상황을 제가 다시 리마인드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그림을 갖고 왔었는데 이게 지난 그 장에 있었던 그림이에요. 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주식들이 뭐 이거 뭐 이거 이렇게 해서 뭐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를 토대로 우리는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다르게 해서 이런 포트폴리오의 그로 내가 선택 가능한 투자 가능 영역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보니까 이 안쪽의 거, 이 오른쪽 아래 것은 아니요, 이제 아래쪽의 거는 사실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왜냐하면은 같은 위험을 부담을 하는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똑같은 위험을 부담해서 그보다 낮은 수익을 기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따라서 투자자들은 분명히 이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만을 포트폴리오로 취급을 하게 된다. 그게 바로 그 효율적 투자 곡선, efficient frontier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여기서만 선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그러면 가장 좀 효과적인, 가장 효율적인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물론 그냥 어떤 투자자는 나는 그냥 무조건 위험을 줄일 거야 해서 이 최소 분산값을 가지는 이 포트폴리오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사람들이 적정한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아마도 내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 대비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을 선택을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요 선을 그려서 접하는 이 접선에 있는 이 점 바로 최적 포트폴리오를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A, B, C, D, E, F, G 해서 H, I, J, K, L, M, N, O, K 이렇게 다 쭉 있는데 이 사람들이 A도 이 효율적 투자인 이 최적 포트폴리오를 선택을 하고 B도 똑같이 선택하고 C도 똑같이 선택하고 D도 똑같이 선택하고 다 똑같이 선택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투자자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서로 거래를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을 합하면 그게 현재 주식시장의 전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모든 투자자가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동일한 가치 판단을 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고른다면 모든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똑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자본시장선이라고 부릅니다. 네, 모든 투자자가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보유할 포트폴리오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것은 결국 최적 포트폴리오로 결정이 될 것이다. 근데 다만 거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돈이 조금 남아서 최적 포트폴리오를 만든 다음에 남는 돈을 은행에 예금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좀 부족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최적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가진 자산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누구는 조금 더 최적 포트폴리오 그냥 가지고 있고 누구는 여윳돈을 무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있고 누구는 무위험 자산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때 이 최적 포트폴리오와 요 무위험 자산의 집합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요 A점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가진 자산 전체를 가지고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반면에 요 점 4에 있는 사람은 내가 가진 자산이 좀 많아가지고 그리고 나는 좀 주식시장에 덜 투자하고 싶어서 내가 가진 자산 중에 일부는 요 최적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무위험 자산에 투자해서 이 중간 이 선에 위치한 이 중간에 위치한 수익과 위험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요 점 O의 의미는 내가 가진 것보다 위험을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나는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싶은데 주식시장에 대해서 근데 좀 가진 돈이 모자르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빌려서 그걸로 투자를 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선 위에 이제 모든 투자자들이 위치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선을 이 자본시장선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약간 발상의 전환이 조금 필요한데요. 좀 바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동일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결국 주식시장 내에서는 모두 최적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A도 똑같은 포트폴리오. 예를 들면은 A가 뭐 삼성전자의 뭐 50%,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의 뭐 40%, 그 다음에 뭐 네이버의 10%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B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C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D도 똑같이 가지고 있고. 근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전체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형태는 모든 투자자들의 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주식시장 전체에서도 똑같은 비율이 유지가 될 거라는 거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와 네이버가 50대 40대 10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모든 투자자들의 집합이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은 주식시장에서 비중이 즉 주식시장에서 이 기업의 가치가 삼성전자 50, 현대자동차 40, 네이버 10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개별 투자자에서 시작을 해서 그걸 합했더니 시장 전체가 어떻게 될지 알았는데 그러면 거꾸로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주식시장이 50대 40대 10 주식시장에 3개의 종목만 있고 그 종목의 비중이 50대 40대 10으로 존재한다면 그러면 개별 투자자도 50대 40대 10으로 가질 것이다 라고 역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결론은 무엇이냐? 바로 지금 이 앞에서 얘기한 이 자본시장선에서 나타나는 이 최적 포트폴리오가 바로 주식시장 전체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개별 투자자들이 모두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모두 동일한 판단을 합리적으로 했기 때문에 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잠깐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그러면 약간의 다른 개념을 생각을 해봅시다. 베타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재무 관리나 투자론을 들었으면은 이미 들어보셨을 개념일 텐데, 자, 한번 이런 게 궁금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어떤 게 궁금했었느냐?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변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주식의 수익률은 어떻게 변할까? 자, 이것을 우리는 이 장의 앞부분에서 배웠던 회귀 분석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변할 때 다른 무언가 변하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통계적인 기법이 바로 회귀 분석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떤 기울기로 나타낸다.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라는 어떤 선형의 식으로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호기심에 궁금해서 주식시장 전체 수익률이 변할 때 내 주식의 수익률은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를 회귀 분석을 해서 이 추세선을 만들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기울기를 측정을 한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기울기가 1.5로 지금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기울기를 우리는 베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베타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회귀 분석의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 거죠. 코베리언스 XY를 이제 베리언스 X로 나눈 것. 즉 이제 내 주식의 수익률과 주식시장 전체의 수익률의 관계를 공분산을 구하고 그것을 내 주식의 분산으로 나눈 것이 이제 요 베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 식이 나오는 것은 회귀 분석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 베타의 의미는 뭐냐? 베타가 1보다 크다라는 것은 지금 바로 이 상황이에요. 기울기가 1보다 높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는 내 주식시장 전체의 수익률이 좋아질 때, 주식시장이 좋을 때 내 주식의 수익률도 좋아진다. 근데 훨씬 더 좋아진다. 예를 들면 1.5라면은 대략적으로 주식시장 수익률이 1% 올라갔을 때 내 주식의 수익률은 1.5% 올라가는 관계가 성립을 하겠죠. 기울기의 정의에 따라서. 그래서 이 경우는 주식시장보다 평균 수익률이 커지게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원리에 따라서 수익률이 크면 위험도 크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수익률도 크고 위험도 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베타가 1인 상황, 이 기울기가 지금은 1.5로 그림에 그려져 있지만 정확하게 1이다. 그러면 내 주식의 수익률은 주식시장 수익률이 1 올라갈 때마다 내 주식의 수익률도 1 올라가는 딱 비례하는 관계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주식시장의 평균만큼의 수익률이 딱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베타가 0과 1 사이다. 자, 이러면 여전히 양의 값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지만 이 그래프가 훨씬 더 누워있게 되죠. 그러면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1 뭐 올라가더라도 내 주식의 수익률은 1보다 조금 덜 올라가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보다 평균 수익률이 작고 그 수익률이 작다라는 것은 위험도 작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베타가 0인 경우, 베타가 0인 경우는 기울기가 0이다. 그러니까는 옆으로 완전히 누운 직선이 될 겁니다. 이제 이 경우는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올라가더라도 그것이 내 수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똑같다. 라는 것을 뜻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특별히 뭐라고 부르기로 투자론에서 했냐면 무위험 자산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변하는 거랑 상관없이 내 수익률은 일정하기 때문에 이거를 무위험 자산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베타가 음수다, 즉 기울기가 이렇게 뒤집혀 있다. 그러면 주식시장 수익률이 늘어날 때 오히려 내 수익률은 떨어지는 경우가 된다는 거죠. 이제 이 경우는 주식시장이랑 거꾸로 움직이는 자산이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보니까 결국 우리가 처음에 궁금한 거는 그냥 베타가 이 내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변할 때 내 주식 종목의 수익률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 관계를 구하고 싶어서 구해봤는데 결국 이게 투자론에서 수익률과 위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베타가 크다는 것은 수익률도 크고 위험도 크다. 베타가 0에 가깝다라는 것은 수익률도 작고 위험도 작다. 이렇게 위험의 개념까지 연결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베타를 가지고 위험을 표현할 수 있다. 즉 이제 표준 편차와 분산을 썼었지만 그거와 동일하게 베타를 써도 괜찮다라고 이제 연결을 사고를 확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여기 있는 요 위험 수익 비율입니다. 이제 우리가 샤프 비율을 배웠었는데 샤프 비율은 어떤 수익률에서 이제 무위험 수익률을 빼고 그거를 그 자산의 표준 편차로 나눈 것을 이제 우리가 샤프 비율이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 요 표준 편차로 나누는 이유는 이게 이제 위험, 이제 변동성을 나타내는 척도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타 또한 이 위험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으므로 이제 그거를 치환해서 이제 이런 새로운 척도를 만들어 본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여기서 요 베타의 경우에는 이 표준 편차가 측정하는 것은 그냥 모든 변동성이라고 한다면 이 베타는 특히 주식 시장과 연관된 부분만 딱 찝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베타가 나오게 된 것은 주식 시장이 변할 때 내 주식은 얼마나 변하느냐만 들어간 겁니다. 지금 이 그냥 표준 편차는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내 주식의 주가는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느냐를 나타낸 지표였어요. 베타는 조건부죠. 내 주식 시장이 변할 때 내 주식의 주가는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느냐라는 조건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전체 위험보다는 조금 더 작은 개념이 되고 특히 주식 시장이 변화와 연결된 부분만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베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체계적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포트폴리오 이야기로부터 포트폴리오 이론이 맞고 그리고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고 그리고 모든 투자자가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효율적인 시장이다 라고 한다면 모든 투자자가 동일한 생각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똑같은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이 자산들에 대해서 요 자본시장 선이 성립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자본시장 선에서는 위험이 늘어날 때 내가 얻게 되는 수익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 논리를 적용을 하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아까 그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할 때는 X축에 표준 편차를 집어넣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위험의 다른 척도로 베타를 집어넣고 이제 수익률을 측정을 한 겁니다. 근데 불상사가 생겼어요. 이제 이렇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해 보니까 A 주식의 베타는 1.6이었습니다. 그래서 1.6이고 그리고 A 주식의 수익률은 20%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무위험 자산은 베타가 0이겠죠. 당연히 정의상. 그리고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은 8%. 그러면 요 선을 이으면은 이제 이런 선이 나옵니다. 즉 내가 A를 선택했다는 것은 베타가 1.6 늘어날 때 이제 수익률은 8에서 20으로 12만큼 늘어났다. 이제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7.5 이 베타가 1.6으로 늘어날 때 수익률은 0.08에서 0.2로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0.12 나누기 1.6 이걸 계산해 보면 12 나누기 16 하면 100배 하면은 12분의 160 그러면 4로 나누면 3 이거는 40 40분의 3 나누기 40은 얼마냐? 0.075죠.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7.5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고마워요, 태훈이. 자,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베타를 측정했더니 1.2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이 B 주식의 수익률이 16%였습니다. 같은 원리로 기울기를 계산해 보니까 6.666666% 0.066666 이렇게 나옵니다. 보니까는 A 주식의 선은 이렇게 그려지고 B 주식의 선은 이렇게 그려지더라. 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투자자가 봤을 때 B 주식과 A 주식을 비교하면
B 주식의 경우에는 내가 조금 더 위험을 한 단위 늘렸을 때, 베타를 1 늘렸을 때 수익률이 6.67씩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A 주식은 똑같이 위험을 베타를 1만큼 늘리면 수익률이 7.5%만큼씩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누가 봐도 A가 효율이 좋죠. A가 성능 픽이다. 이제 그러므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성능이 좋은 주식 A를 놓고 B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투자자가 A로 확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B는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B의 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사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적다. 수요가 적다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점차 가격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반면에 A 주식의 경우에는 수요가 많다. 모두가 사고 싶어 한다. 수요가 많다는 것은 점점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자, 근데 가격이 변하게 되면 수익률이 영향을 받습니다. 수익률이라는 것은 이제 미래 가격에서 현재 가격을 빼서 그것을 이제 현재 가격으로 나눈 것을 우리는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빼는 게 커지고 분모가 커지니까 수익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현재 가격이 떨어지면 분모가 작아지고 빼는 게 작아지니까 수익률은 올라가게 돼요. 따라서 수익률과 가격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A의 경우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수익률이 떨어진다. 지금은 현재는 20% 수익률이지만 이게 점점 떨어지게 된다. 반면에 B의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익률은 올라간다. 지금의 수익률은 16%지만 그게 점점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이 선이 이제 미래로 가면은 점점 이동하게 됩니다. 초록색 선은 점점 내려오게 되고 파란색 선은 점점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일치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의 선만 마찬가지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기울기가 같아진다 라는 것은 베타분의 그 위험 수익 비율, 베타분의 수익률 빼기 무위험 수익률, 베타분의 수익률 빼기 무위험 수익률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식의 수익률을 RI라고 합시다. 그리고 거기서 무위험 수익률을 뺀 것, 그리고 나누기 베타 I 한 것은 다른 모든 주식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합리적인 투자자들이 존재하는 세상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시장 전체에 대해서도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대해서도 그게 성립을 할 것이다. 그리고 시장의 수익률을 RM, 시장의 베타를 베타 M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주식 시장의 수익률을 변할 때 주식 시장의 수익률이 변하는 정도는 A가 변할 때 A가 변하는 정도, X가 변할 때 X가 변하는 정도와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 베타는 반드시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여기 베타를 여기로 곱해주면은 RI 빼기 RF는 베타 I 곱하기 RM 빼기 RF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 RI는 베타 곱하기 RM 빼기 RF 더하기 RF라는 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알면 내가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 이 기업 주식의 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해볼 텐데요. 이제 이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에서 여러분들이 실습해 볼 것은 바로 그 이제 실제 주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내가 궁금한 어떤 기업의 베타를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좀 써먹어 보자. 어떻게 써먹을 거냐? 그러면 주가를 예측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이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은 이 기업 재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돼요. 왜냐하면 이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을 통해서 이 자기 자본의 수익률, 즉 주식의 수익률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이 기업의 자기 자본의 수익률을 구한다는 셈이 되고 그것은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거꾸로 기업의 자기 자본의 비용이 된다. 그래서 이 자기 자본 비용과 그리고 부채의 비용을 결합을 하면 이제 가중평균 자본 비용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투자안에 대해서 할인율로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업 가치를 계산하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수년제 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베타를 추정하는 것이 굉장히 이 투자론 쪽에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기업 재무 쪽에서도 중요한 게 되는데 지금 재무 관리나 이런 데서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네이버 파이낸스나 이런 데를 들어가서 베타 값이 이미 계산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활용을 하는 그런 정도였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베타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직접 계산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번 그 실습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은 마찬가지로 그 주식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PYKRX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설치를 확인을 해주고 자, 요 앞에 부분은 이제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 될 텐데요. 이제 계속 우리가 사용을 했던 그 주가를 불러오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005930의 코드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미 아실 테니까 다시 한번 의미만 짚고 가자면 이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여러분들이 편의상 주식의 종목을 빠르게 바꾸고 싶을 때 여기 한 군데만 바꾸면 되도록 이제 미리 005930을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거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습 과제를 하시면서 다른 기업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면은 이 숫자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STO라는 이름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게 되는데 뭐 그냥 제가 이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STO라고 한 이유는 이제 스톡이니까 그래서 그냥 앞에 세 글자를 따서 STO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5년 2019년부터 2019년 12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그 다음에 이 기업 005930번에 대해서 주가를 그 월 단위로 조정된 그 가격 수정된 주가로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인덱스는 실제 데이트로 저장이 돼 있고 그에 대해서 나오는 값들을 이제 시가는 오픈, 그 고가는 하이, 저가는 로우, 종가는 클로즈, 거래량은 볼륨으로 바꾸어서 뒤집어 덮어쓰기를 했다.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그 티커, 그 종목 코드명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익률은 그 전날의 종가에서 전날의 종가를 이제 오늘의 종가에서 빼고 그거를 오늘의 종가 전날의 종가로 나눈 것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 자, 이렇게 하면은 삼성전자 주식 정보를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주식시장 전체의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거를 구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원리 원칙대로 여러분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말 하나하나 구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주식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들을 합해서 전체에 우리나라 전체에 존재하는 모든 종목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데이터가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제 이거를 까다롭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식시장에서는 새로 들어오는 기업도 있고 중간에 퇴출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지금 학생의 입장에서 하기에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이제 현대 주식시장에서는 대부분 주가 지수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지수라는 것이 무엇이냐? 네, 주식시장의 상황을 나타내기 위한 지표가 됩니다. 이제 정의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한 7~80% 정도의 주가 지수는 어떤 식으로 설정이 되냐면 어떤 특정한 날을 찝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 1월 4일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날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던 모든 기업에 대해서 시가총액을 구해요. 이제 여기서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주식의 가격, 주가 곱하기 주식의 숫자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주식의 전체 가치가 되는 거죠. 이제 이거를 이제 시가총액이라고 하고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모두 다 합해요. 그리고 그거를 100이라고 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오늘날에 아니면 어떤 특정한 날에 그 날에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들의 똑같이 시가총액의 합을 구하면 이 기준일의 이 시가총액의 합이 100이라면 그 특정한 날에 시가총액의 합은 몇이 되겠느냐라고 몇 배가 되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요 시가총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주가 지수가 오늘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2000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1980년이 100이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20배 커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많은 기업이 더 있고 시장 기업의 가치가 훨씬 더 늘어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PYKRX 라이브러리에서도 주가 지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기업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get index ticker list 하면은 어떤 주가 지수들이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이것도 그 삼성전자 005930처럼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각각의 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걸 하기 위한 코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먼저 get index ticker list 해가지고 이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주가 지수의 코드를 불러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단 한정을 하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크게 보면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코스피, 이거는 이제 옛날에는 유가증권시장이라고 불렸던 일반적인 원래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긴 게 코스닥. 코스닥은 미국의 나스닥을 모방을 해서 벤처 회사들이 많이 상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두 번째 주식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존재하는 게 코넥스라는 이제 시장이 새로 생겼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다른 주식시장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거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유가 증권 시장, 그냥 전통적인 그 주식시장만 생각을 할 거라서 마켓을 코스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불러온 리스트를 그러면 코드가 뭐 00 몇, 00 몇, 0000 몇 이렇게 쭉쭉쭉 나올 텐데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복을 할 거다. 반복을 해서 뭘 하냐면 그 코드명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코드의 이름을 get index ticker name 이걸 통해서 불러와라. 이제 이렇게 실시를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실행을 하면 다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주가 지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1001번은 코스피.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 실습에서 사용할 건데 이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 있는 모든 주식들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목적에 따라서 이제 그 중에서 대기업, 그 다음에 중형 기업, 그 다음에 소기업 이렇게 나누어서 사이즈별로 기업의 크기에 따라서 나누은 것도 있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일종의 그 업종별, 산업별로 또 나누어 놓아서 그 산업만의 코드, 산업만의 주가지수 이렇게 계산을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다 보면은 우리가 또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이 이제 요 라인인데 코스피 200, 코스피 100, 코스피 50은 각각 뭐냐면 이 유가증권 시장에 있는 기업 중에서 탑 땡땡 순위 안에 드는 기업들만 취급하자라는 컨셉이 되겠어요. 그래서 코스피 200이라는 것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200개 기업만 제일 높은 200개 기업만 선정을 해서 그걸로 지수를 만든 거. 그냥 코스피 100은 100개 기업, 코스피 50은 상위 50개 기업 이렇게 점점 좁아지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니까 요 코스피 시장, 유가증권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1001이라는 코드를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우리 주식 시장의 수익률을 계산하는데 사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컨셉상 이 코스피라는 지수에는 지금까지 1980년 이래로 우리 주식 시장에 있었던 이 유가증권 시장에 있었던 모든 기업들이 포함이 돼 있으므로 우리가 이거를 따로 구할 필요 없이 이거를 그냥 주식 시장 전체의 포트폴리오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자, 단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나중에 이제 실습 과제를 하실 때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관심 있는 기업이 코스피 시장에 있는 게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쓰는 게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은 어떤 주식시장 전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코스닥 시장에 있는 걸 분석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코스닥 시장을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것을 생각을 해야 이제 올바른 그런 판단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실무적으로는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 그래도 약간의 나름의 방어를 할 수 있는 논리는 어쨌든 우리나라 대표 주식시장이라고 하면은 코스피 시장이니까 뭐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걸 쓰겠다 이런 논리도 사실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떤 게 더 정확하겠느냐라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는 사람의 그 마인드에 걸린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뒤에 있는 이번에 여기에서는 그러면 코스피라는 이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주식시장 전체의 수익률을 구해보겠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편의상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무위험 수익률 정보도 사실은 따로 필요한데 그냥 0%라고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제 비슷한 방법인데 아까 처음에 우리가 주가를 불러올 때는
get market OHLCV였지만 우리가 이 주가 지수에 대해서 그 주가 지수의 가격을 불러오고 싶을 때는 get index OHLCV로 여기 중간이 살짝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인덱스의 코드는 1001이다 해서 이제 마켓을 집어넣고 똑같이 월별 단위로 2019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불러와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불러오면 위에서 주가 정보를 불러왔을 때랑 동일하게 날짜별로 인덱스가 지정이 되는데 그래서 인덱스 이름을 데이트로 바꿔 주었고 그 이름도 이제 시가 오픈, 고가 하이, 저가 로우, 종가 클로즈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인덱스이기 때문에 특이하게 상장된 그 시가총액의 값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요 주가 지수 자체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 정보가 함께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을 마켓 캐피탈라이제이션이라는 이제 시가총액 영어 표현에 맞춰서 마켓 M 캐피탈라이제이션 C 해서 MC라고 저장을 했고 덮어쓰기를 해두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거는 동일해요. 그 주가 지수를 기준으로 전달의 주가 지수, 이번 달의 주가 지수 나누기 전달의 주가 지수 해서 그 주가 지수의 수익률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요 무위험 수익률도 데이터 프레임 안에 같이 저장을 해주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고로 열어보면은 데이터 프레임을 열어보면 자, 이렇게 코스피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오픈, 하이, 로우, 클로즈, 볼륨, MC 여기까지가 원래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 그 다음에 요 RM이 이제 마켓 리턴이어서 RM이라고 한 건데 이게 계산이 쭉 짜르륵 된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RF 무위험 수익률은 우리가 그냥 0이라고 가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0 값이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데이터 프레임이 두 개 있을 때 합치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합치는 거랑 지금 합치는 게 약간 다르게 됩니다. 이제 그때 여러 주식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SK 하이닉스 뭐 이렇게 있을 때 날짜가 있고 수익률이 이렇게 쭉 있는 이 데이터를 이렇게 합쳤었어요. 이제 콘캐트 명령을 써서 쭉 길게 연결이 되게 합쳤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여기 이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과 이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에 이제 날짜가 있고 수익률이 있고 날짜가 있고 수익률이 있고 이렇게 같은 열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 합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아래로 합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거는 세로로 합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하고 싶은 건 네, 삼성전자의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여기에 날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삼성전자의 종목의 수익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날짜가 있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수익률 그래서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종목의 수익률과 시장의 수익률을 서로 같은 날짜에 비교를 하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상 이거를 이렇게 세로로 합치면 곤란하고 가로로 합쳐야 쉽게
서로 연결된 것끼리 매칭을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로로 합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가로로 합치는 작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merg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merge라는 게 합병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용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업의 인수합병을 이제 merger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처럼 이 두 개의 다른 데이터를 이제 가로로 합치는 거를 이제 merge라고 보통 이야기를 한다. 근데 이 merge를 할 때는 우리가 잘 합쳐야 됩니다. 자, 세로로 합칠 때도 고민을 해야 됐던 게 뭐냐면 세로로 합칠 때는 거꾸로 세로로 늘어나는 건 상관이 없지만 가로는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 열들이 서로 동일해야 합칠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가로로 합칠 때는 이게 옆으로 서로 다른 열을 가지고 있는 건 상관이 없지만 세로로 같은 줄끼리 합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2020년에 이 기업의 수익률과 2023년에 기업의 수익률, 이 시장의 수익률을 연결해 버리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은 날짜끼리 옆으로 잘 합쳐줘야 되는 거죠. 즉, 요 어떤 기준에 따라 합칠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는 이 방법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무엇을 가지고 합칠 거냐, on이라는 그 인수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날짜를 기준으로 합칠 거기 때문에 on date라는 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합치는데 합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A라는 것과 B라는 것을 합친다라고 하면은 자, 이런 벤 다이어그램이 만들어집니다. 그 날짜라는 기준을 봤을 때 A라는 데이터 프레임과 B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똑같은 데이터만 날짜만 뽑았기 때문에 이미 일치가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실제로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임의의 여러 가지 상황을 하다 보면은 서로 그 기준에 대한 값들이 서로 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A에는 있지만 B에는 없는 그런 날짜 혹은 그런 기준이 있을 수 있고, 또 B에는 있지만 A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A와 B 둘 다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혹은 이제 우리가 A와 B 둘 중에 하나 어딘가에 있는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지정하는 게 바로 how, 어떻게가 됩니다. 어떻게는 어떻게 되느냐? inner, 교집합은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A에도 있는 날짜와 B에도 있는 날짜만 합쳐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A에만 있거나 B에만 있는 경우는 날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합칠 방법을 못 찾았기 때문에 걔네를 버려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우리가 표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두 개의 데이터를 합쳐서 쓴다면 둘 다 써먹을 수 있어야 보통 우리가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inner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경우에 다른 경우도 많이 쓰게 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걸 A, 두 번째 나오는 걸 B라고 했다면 이거는 left가 되겠죠. 그래서 left는 A에만 있고 B에는 없는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버려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것을 갖고 와라 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요 left는 요렇게 갖고 오게 돼요. 그래서 당연히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거는 당연히 살리지만 A에만 있고 B에도 없어도 걔도 남겨두어라가 이제 요 left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right는 요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right는 A에는 없지만 B에만 있더라도 살려라. 그래서 당연히 교집합은 가져가고 그 B에만 있는 경우의 데이터도 남겨놓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단 이때는 A에만 있는 데이터는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마지막은 아니고 아우터는 이거 전체. 아우터는 요거 전체를 가져가는 게 아우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A에만 있든 B에만 있든 일단 내가 혹시 쓸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다 남겨놔라 라고 하는 게 요 아우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요 크로스가 좀 특이한데, 크로스는 모든 가능한 조합을 다 만들어라 라는 의미예요. 이제 이거는 사실은 그 기준과 거의 이제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A의 데이터가 2, 3, 4 이렇게 있었고 B의 데이터가 7, 5, 9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 이 크로스를 하면 27, 25, 29, 37, 35, 39, 47, 45, 49라는 모든 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여러 가지 조합을 다 해봐라 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게 돼요. 이제 아주 특수한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 되겠어요. 어쨌든 이제 이런 방법을 다양하게 쓸 수 있고, 가장 표준은 교집합.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양쪽의 데이터가 다 있어야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표준적인 경우는 이 이너 방법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how를 지정하지 않아도 이제 자동으로 이너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경우에는 이너를 통해서 저희 우리의 개별 종목인 삼성전자 데이터도 있는 날짜와 주식시장 전체에 대해서도 있는 날짜 두 개가 일치할 때 그 두 개를 합해라 라는 그런 명령을 merge inner on date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자면 저희가 모든 데이터가 필요가 없죠. 이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요 명령 중에서 일단 요거 빼고 merge를 하는데 그냥 STO 그리고 그냥 IND, 그래서 그냥 개별 종목과 그냥 그 요 주가 지수를 그냥 합한다 라고 하고 이제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좀 긴 복잡한 데이터가 나오게 돼요. 보면은 오픈, 하이, 로우, 클로즈, 볼륨, 티커, RET 여기까지는 삼성전자의 정보에서 온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 오픈, 하이, 로우, 클로즈가 볼륨이 또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MC, RM 이 뒤에 RF까지 있는데 이거는 요 주식시장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에서 왔어요. 두 개가 합쳐진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61개의 데이터가 존재한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얘가 파이썬이 자기가 합치면서 보니까 요 실제 우리 데이터에는 지금 현재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시가, 고가, 그 다음에 종가, 저가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게 이름이 오픈, 하이, 그 다음에 클로즈, 볼륨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요 주식시장의 지수, 주가 지수가 시가, 고가, 그 다음에 저가, 그리고 종가 이 네 가지가 오픈, 하이, 클로즈, 로우 이렇게 저장이 돼 있었어요. 볼륨도 이렇게 저장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양쪽에 같은 이름을 가지는 변수가, 같은 이름을 가지는 열이 또 있더라 라는 거죠. 근데 데이트도 양쪽에 있지만 데이트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짜 데이트는 그걸 합치는 기준이니까 그걸 비교해서 같으면 맞는구나 하고 얘가 연결을 하는데 쓰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얘가 가치 판단을 못하는 부분은 그러면 나머지
데이트에 해당이 되진 않지만 기준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값으로 각자 양쪽에 존재하는 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걸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얘가 x 그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에서 온 거는 x라고 이제 이름을 살짝 바꾸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에서 온 거는 y라고 이제 이름을 살짝 바꾸어서 같이 저장을 해 놓은 겁니다. 이제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실 고맙지만 별로 안 고마워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안 써먹을 데이터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주가 자체와 그 다음에 그 수익률들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태여 양쪽을 다 길게 쭉 가져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적으로 열을 선택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따옴표를 두 개를 써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STO 주가 쪽 데이터 프레임에서 괄호 열고 티커 RET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요 그 주가 데이터에서는 티커 그 기업의 코드와 그다음에 수익률 이것만 가져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 주가 지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 주식시장의 수익률 RM과 무위험 수익률 RF만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두 개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나중에 써먹으려면 클로즈가 하나 더 있어야 돼. 지금은 안 써먹지만 나중에 써먹기 위해서 주가 데이터도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열을 갖고 오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두 개의 열을 갖고 온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뭐냐면 데이트를 제가 요 열에 지정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원래는 오히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쪽에도 데이트 열도 있어야 되고 이쪽에도 데이트 열이 있어야 얘가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데이트가 빠져 있는 이유가 이쪽에서도 그렇고 이쪽에서도 그렇고 서로 양쪽에서 인덱스로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열로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애라서 제가 굳이 지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 이 데이트가 만약에 인덱스로 지정이 안 돼 있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인덱스로 이렇게 검색 진하게 표시가 돼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데이트도 양쪽에 포함을 시켜야 실제로 둘이 오류가 없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인 작업을 이제 다음 시간을 위해서 미리 해놓는 건데 이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에서는 두 개를 비교할 때 주식시장의 수익률과 이 기업 주식의 수익률을 비교할 때 거기서 둘 다 양쪽에서 RF를 뺀 걸로 해야 정확한 개념이 되죠. 물론 우리는 이미 그냥 이 무위험 수익률을 0으로 무시하기로 했지만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가 무위험 수익률의 값을 바꿔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하고 이제 이거를 하나의 이제 데이터로 저장을 해 놓는 게 편리하겠죠. 이제 그래서 그 계산을 요 어사인을 통해서 해 놓을 겁니다. 그냥 여기서 뺐다는 의미에서 그냥 수익률에서 무위험 수익률을 뺀 거를 RET, RF 그 다음에 주식시장 수익률 RM에서 무위험 수익률 RF를 뺀 거를 RM 언더바 RF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이제 훨씬 더 간단한 보기 좋은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죠. 이제 왼쪽에 주가에 대해서는 티커, 클로즈, 리턴을 갖고 왔고 오른쪽에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RM과 RF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RET 빼기 RF에서 RET 언더바 RF, RM 빼기 RF에서 RM 언더바 RF를 계산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더 해야 된다면 첫 번째 이 열은 그냥 우리가 그 전달에 정보가 필요해서 사용을 한 거니까 계산이 안 되는 값이었죠. 수익률이. 그래서 이거를 날리기 위해서 이 줄에 쓰든 이 줄에 쓰든 상관이 없는데 drop NA 그 없는 비는 곳을 날려버려라. 결측치를 지워라 라고 하면 깨끗하게 이제 모든 정보가 차 있는 경우만 계산이 된 거를 남아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